오늘은 사피엔스라는 요즘 베스트셀러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꽤 유명해진 책입니다. 김영사를 살려주고 있는 책이죠. 유발 하라리, 이름도 참 특이하고 중간 이름이 미들네임이 노아입니다. 유발 노아 하라리. 그다음에 조현욱 선생님 옮겼고, 사피엔스라는 거 우리가 뭐 익히 알고 있는 거죠. 이 책에서는 슬기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사피엔스는 생각하다 이런 뜻입니다. 생각하다. 생각함이 정도 되겠습니다. 제 말로는 생각함이. 여기 우리 하라리가 재미있게도 한국 독자들에게 편지를 좀 써보냈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6쪽이죠. 생명이 언제쯤 출현했느냐, 40억 년 전. 그리고 이 책의 큰 전제죠. 내추럴 셀렉션이라고 하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명이 이제 진화해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새로운 미래, 근미래 또는 21세기에는 아마 새로운 생명 또는 새로운 새로운 인간이 생겨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적 설계에 의해 빚어진 비유기적 생명의 시대. 이기적 유전자에서 도킨스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이 유기물로만 이루어지는지 비유기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열어놔야 된다. 그런 지적을 했었고, 현재는 그것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 눈에 딱 띄었던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7쪽 두 번째 달랑 마지막 문장입니다. 몸과 마음은 21세기 경제의 주요한 생산물이 될 것이다. 공장에서 나온다는 뜻이 될 텐데요. 몸이라는 것이 우리 뭐 영화 속에서 몸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복제인간, 또 안드로이드, 레플리컨 등등, 또는 사이보그에서 몸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가정을 많이 해왔고,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이오닉 바디라든지 바이오닉 암이라든지 바이오닉 브레인 이런 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마음도 그러냐? 근데 마음에 대한 정의가 이제 어려워지는데요. 마음은 생각하는 능력과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마음은 훨씬 포괄적인 것이고, 삶을 살아가야만 가질 수 있는 어떤 거죠.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은 생각할 수는 있는데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마음이라는 건 이제 그 안에 감정이라든지 또는 느낌, 또는 이제 오늘날 좀 연구가 되고 있는 직관, 또는 이제 텔레파시, 영적 능력, 이런 것들을 모두 포괄하는 이제 문화적이고 종교적이고 이런 개념을 포괄하기, 사회학적인 개념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고는 마음을 갖기는 어려운데, 우리 다크시티라는 거 이런 걸 통해서 보면, 영화에 통해 보면은 기억을 마음과 동일시할 수 있다는 이론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을 우리가 뇌에 저장된 어떤 것, 해마라든지 해마와 관련된 주변 장치들, 그다음 뇌 피질과 연결된 뉴런 시냅스의 패턴 정도로 이해한다면은 복사가 가능하고, 그렇다면 기억으로서의 마음은 생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지 못하는데 21세기 사람의 몸과 마음은 가장 값진 생산물이 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생산물이라면은 곧바로 이런 이제 주도권 다툼이 있겠네요. 이제까지 마음은 종교, 사제, 목사님들, 스님들의 몫이었는데, 공학적 설계의 문제가 된다고 보면 이제 공학자들의 몫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8쪽으로 오면은 우리 뭐죠? 우주 탐험하는 영화
다시 말고 인터스텔라. 인터스텔라 말고 그래비티. 잠깐만. 내가 엄청 좋아하는 영화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스타워즈? 스타워즈? 거기 보면 거기 그 Enhanced Human Nature라는 인간 강화라고 표현했는데 Enhanced 하면은 능력을 뛰어나게 만들었다. 8쪽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그 영화에서는 강화의 방식을 사이보그 방식을 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계적인 결합을 택하지 않고 유전자를 이제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새로운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냈죠. 이것이 앞으로 이제 아주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을 텐데요. 그러면 8쪽 마지막 단락에 이런 물음이 가능해지네요.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이런 정체성 물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한국인 독자에게 주는 그 하라리의 메시지는 그쪽 붙어 있는데요. 그쪽에 세 번째 단락. 우리가 직면한 주된 문제들은 이제 글로벌 성격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되면 전 세계에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기가 제기한 이 인간, 우리에 대한 문제, 사피엔스가 누구냐라는 이런 물음은 인류 전체에게 공통된 관심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0쪽으로 보면은 한국의 독특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살률이 치솟았다. 행복도가 매우 낮다. 그리고 이 책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실 10쪽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오늘날 남북 간의 기술 격차는 세계에서 가장 크다. 동일한 언어, 역사, 전통을 지닌 동일한 민족의 사람들이 거의 비슷한 기술, 출발이 비슷했는데 완전히 다른 사회를 건설했다. 이렇게도 비교를 했습니다. 11쪽 세 번째 줄,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마 프랑스인답게 상당히 그 기술 중립적인 이런 입장을 택하고 있는데요.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할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렸다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지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아마 계속 그런 이제 대결을 벌일 텐데 기술은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떤 기술은 악마적이고 보이지 않습니다. 악마성은 드러날 때까지는 악마의 발톱은 보이지 않는 거고요. 어떤 기술은 선하다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보통 그 악마의 기술은 그 한 가지만으로도 인류를 멸절시킬 수가 있는 파괴력이 있습니다. 기술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조심, 경계, 그리고 미리 그 결과를 예상하는 방식으로 과학자들의 이런 노력들을 좀 경계하고 감시하고 그들과 함께 공론의 장에서 과학의 미래를 토론해야 될 겁니다. 과학의 미래를 과학자들에게 맡겨두면 아마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이 창조하는 그 과학 기술물에 의해서 인류를 멸절시킬 수도 있는 것이죠. 자, 18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1장만 하겠습니다. 18쪽 가면 이제 별로 중요치 않은 동물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사피엔스는 무슨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무슨 영웅적 존재가 아니고 동물이라고 지금 못 받고 싶은 겁니다. 첫 문장 우주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죠. 137억 9,800만 플러스 마이너스 3,700만 년. 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물론
이 논의는 그 빅뱅 이론으로부터 출발이 된 겁니다. 물질, 에너지, 시간,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후에 이제 30만 년 뒤에 원자, 분자 이런 것이 형성이 돼서 결국 우주의 진화가 시작이 됐다. 그리고 38억 년 전 지구가 생겨났고 그 뒤에 뭐 다양한 방식을 거쳐서 생명체가 또 탄생했고 결국 인류라는 지구의 어떤 아주 획기적인 의식을 가진 그런 생명체가 나타났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그 생명의 역사 가운데서 그 인간의 역사라고 말할 만한 부분은 한 7만 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19쪽 세 가지 혁명을 통해서 그렇다고 봅니다. 저희가 그 중에 이제 과학혁명 부분은 제2의 기계시대를 통해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이 있고요. 농업혁명 같은 경우는 총균세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었고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여기서 좀 다른 의미로 쓰고 있는 겁니다. 이제 생각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7만 년 전, 다음에 농업혁명 12,000년, 과학혁명 500년 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시계를 그린 적도 있죠. 우주의 나이, 다음에 지구의 나이 그려가지고 인류의 출현의 나이 2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분 59초, 아니 59분, 뭐 59초쯤 인류가 태어났다. 뭐 이렇게 그런 거는 뭐 우주적 차원에서 보자면 인간은 먼지 같은 존재겠죠. 자, 20쪽으로 가면은 200만 년 전, 250만 년에서 200만 년 정도 사이에 두 번째 단락 동부 아프리카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 잠깐 제가 나눠드린 거를 보겠습니다. 그림이 나온 거, 아프리카 그림이 있는 거 좀 봐주세요. 이게 뭐 넓적다리처럼도 생겼고 아프리카가 넓적다리 뼈 고구마처럼도 생기고 그랬죠, 그죠? 그냥 저는 세모꼴로 그렸습니다. 세모꼴 맨 위에는 그 북아프리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유럽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거기 이제 바다가 있고 그래서 목초지대가 있고 이슬 맷집 이런 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풍요로운 천국과 같은 낙원의 어떤 그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나일강이 있고 해서 생명의 보고들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 그 해안선을 쭉 따라 내려가면은 이쪽은 주로 우리 그 중간에 보면은 클레오파트라라고 써놓은 부분이죠. 클레오파트라. 여기 에디오피아 부분인데요. 대상 지역이라고 써놓은 부분. 에디오피아에서 러시아까지 흑해를 건너가면 그렇게 멀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 다음에 이제 요 에디오피아에 이들이 피부는 좀 약간 까무잡잡하긴 한데 까맣진 않고 그 형태는 골격이나 이런 것들은 백인과 거의 같습니다. 푸시켄의 조상이 여기서 출발했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클레오파트라가 지배를 했었고, 성서에서도 액트 사도행전에 예수를 만나러 왔던 환관이 에디오피아에서 왔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이제 유럽 전역과 이 유럽에서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페르시아 반도를 거쳐서 이제 인도를 거쳐서 그다음에 버마, 한국까지 쭉 넘어오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곳이 이제 무어인, 예전에 무어인이라고 했던 무어인들이 살던 곳이고 우리 맥베드인가요? 거기 보면 무어인이 나오죠. 약간 까무잡잡하지만 실제로 까무잡잡하진 않습니다. 백인에 가깝고
이 지역은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거의 중국이 잡고 있던 상권이라고 그럽니다. 필리핀하고 베트남 정도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는 중국 상권이 거의 못 들어가 있죠.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머지 지역 버마, 인도네시아, 싱가폴 뭐 이런데 다음에 이제 요 아프리카 동부 이쪽은 전부 인도 상권 또 중국 상권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그 카르타고라고 이제 써놨죠. 제가 카르타고는 이제 튀니지아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 그 카르타고 튀니지아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잘생겼습니다. 첫눈에 반할 정도로 아름다운데 한니발이 이제 왼쪽으로 카르타고 왼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로마를 치게 되는 거죠. 로마를 이제 공격당하자 로마인들이 이 카르타고를 침략해가지고 완전 폐허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거기다 소금까지 뿌리고 농사 못 짓게 보복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뭐 드가라는 동산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유명한 관광지로도 지금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이 지역은 전반적으로 이슬람 회교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당도 있었고 뭐 기독교 교회도 있었고 했는데 그 회교도들이 들어가서 뭐 성당에 이제 회칠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완전히 종교를 이제 바꿔놓은 거죠. 반면에 이제 그 아프리카 왼쪽 지역은 이 지역은 뭐 특히 이제 그 주인이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지역으로 나뉠 수 있는데 맨 위가 이제 지중해 기후고 그 다음에 사하라, 그 다음에 사헬이라고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러니까 스텝하고 사하라, 사막하고의 가운데 지역 정도를 사헬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초원지대, 스텝, 여기 이제 천국 같은 곳이죠. 나이로비나 우간다 이런 데가 이제 그런 데고요. 그 밑에 이제 정글 지역이 있고 여기는 풍요로운 지역이 되겠습니다. 요 스텝 지역에서 이제 인류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여기가 이제 출현하게 되고 거기서 오른쪽 동부 해안을 따라 가지고 유럽으로 넘어가고 일부는 이제 유럽으로 해서 네안데르탈린을 만나게 되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인도,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이렇게 퍼져 나오는 과연 이것이 맞는지는 뭐 현재 확실히 증명한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많은 유물들을 통해서 이렇게 현재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제 대충 지역이라는 거하고 인종의 문제가 왠지 흐름을 보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출발점을 가지고 이렇게 퍼져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자, 20조. 200만 년 전에는 그 원시 인류의 경우에는 뭐 다른 동물들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21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제기한 건데요. 인간이라고 말할 때, 사람이라고 말할 때 사람이라는 이 구분법은 정당한지 호모사피엔스라는 이 그 생물학적인 구분은 정당한지 요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물으려고 합니다. 재미난 부분을 이제 시작하고 있죠.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 뭐 식물도 구분하고 린네는 뭐 식물, 동물 모두 구분하고 있습니다. 생물 분류법인 거죠. 동물을 같은 종으로 구분하는 기준, 서로 교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 교배를 하면 같은 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교배를 해서 후손을 낳으면 이제 한 종이 된다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른 종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말과 당나귀, 요걸 이제 비교를 하고 있죠. 노새는 말과 당나귀가 교배를 할 수 있는데 교배되면 나중에 나온 그 노새는 불임이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말과 당나귀는 하나의 종으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종을 묶어서 두 번째 단락, 속이 된다. 이거 좀 이따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명은, 생물에 대한 학명은 종과 속을 합쳐서 속이 먼저 나오고 종을 그 뒤에 쓰는 방식으로 두 개의 이름, 뭐 정의의 방식이죠. 종과 류를 합쳐 쓰는 방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정의의 방식으로 이름을 만들었다. 그럼 이제 좀 더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과가 있고, 넘어가 보시면 22쪽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 넷, 다섯 번째 줄, 현생종들 중에 인간, 우리와 가까운 친척으로는, 요거 이제 과를 얘기하는 거죠. 침팬지, 고릴라, 우랑우탕 이런 게 있고, 가장 가까운 곳은 침팬지다, 이렇게. 그래서 생물학적 분류법에 기초해서 뭐 이런 분류를 했는데, 자, 잠깐 제가 또 나눠드린 걸 보겠습니다. 린네부터 보겠습니다. 린네. 제가 이렇게 손글씨로 표시해 놓은데, 린네는 생물계 전체의 가족 관계를 통해 가지고 위계 질서를 예언을 했습니다. 개라, 우리가 개라고 부른 게 있고, 개, 킹덤, 그다음에 문은 지금 여기 빠져 있죠. 문, 파일럼 또는 디비전이라고 또 쓰고 있고요. 다음에 강, 클래스라고 했네. 클래스. 그 다음에 목, 오더. 그 다음에 과가 빠졌죠. 과는 패밀리입니다. 패밀리. 그 다음에 속, 그 다음에 이제 종,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그 밑에 이제 사람을 그 보기로 해가지고 이걸 한번 쭉 나열을 해놨죠. 개라는 건 세 개의 개자를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 자, 한 나라가 있습니다. 나라. 대한민국. 그 다음에 이제 문이라고 한 게 이제 문. 파일럼이라는 건 디비전은 나눴다 이런 뜻입니다. 나눴다. 그 나눔 또는 가름이라고 번역이 될 수 있을 테고요. 그 문자라는 거는 이렇게 열고 닫고 있는 그 짝이 두 개가 맞물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저쪽으로 여닫을 수 있게 되어 있네요. 나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드나들 수 있도록 나뉘어 있다, 나눔 또는 가름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거기에 이제 서브라는 말을 붙여서 아문 또는 아강 이렇게도 위아래로 두 개씩 나눴습니다. 아문도 있고 아강도 있고, 그 사이에 두 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이라는 것은 위에 보면 클래스로 되어 있네요. 클래스라는 건 이제 무슨 집합 또는 묶음이라는 뜻인데, 단순한 묶음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를 한 번에 움켜줬을 때 그런 그 움켜진 자리, 별이를 뜻하는 말입니다. 클래스는 별이라는 뜻이고요. 목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제 오더, 질서로, 순서로 되어 있죠. 우리도 이제 항목할 때, 조목, 항목할 때 목자가 순서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순서라는 개념보다는 우리 차례를 나눌 때 칸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칸 위아래로도 할 수 있고 좌우로도 칸을 나눠 간다고 말했을 때 그 칸을 서랍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랍. 근데 서랍을 다 빼면 구멍만 있죠. 이렇게. 이게 바로 목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이제 이렇게 집어넣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그 구멍. 우리말로는 그것을 이제 노는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는 목. 놓아서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목. 그러니까 구멍이다 또는 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라는 것은 뭐 패밀리네요. 패밀리라는 것은 무리란 뜻입니다. 무리. 이 과는 한자로는 나누었다 이런 뜻인데 영어로는 이것이 무리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하자면 그냥 무리는 아니고 집안 무리. 뭐 들판에 있는 이런 떼 이런 게 아니고 집안에 같이 살아가는 식구들, 그죠? 또는 우리말로 뭐 집안 부치라고도 쓰죠. 집안 사람들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하나로 핏줄로 묶여가지고 결애부치 또는 뭐 집안 부치 묶여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가족처럼 무리지어진 상태, 이것을 이제 과라고 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이제 속, 종이 남았죠. 속이라는 거 보니까 그 원래는 이제 게누스, 지누스. 그러니까 게누스라는 건 유래란 뜻입니다. 창세기 할 때 그게 게누스죠, 그죠? 게네시스 쭉 나오는 거 또는 유래라고도 할 수 있는데 갈래란 뜻입니다. 갈려 나온 유래, 떨어져 나온 갈래 이렇게 이게 속이네요. 한자로서의 속은 그 동물의 무슨 꼬리 같은 걸 뜻하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꼬리는 몸에 달라붙어 있죠. 이런 의미로 속을 썼는데 우리말로는 갈래가 좀 더 정확합니다. 본 줄기가 있고 줄기로부터 이렇게 갈라져 나온 거죠. 그럼 한 집안이 있고 한 집안에서 이제 뭐 한 집으로 이렇게 또 갈라져 나온 거. 종이라는 건 스피시스라고 했는데 스피시스는 씨란 뜻입니다. 씨. 그러니까 씨라는 것은 싹을 틔울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종자, 씨앗. 그러니까 싹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자라나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씨앗이고 가장 작은 개체네요. 씨앗. 그럼 뭐 사과씨. 그럼 하나의 그 사과씨에서 계속 사과가 쭉 이어져 나가겠죠. 그다음에 그렇게 이어져 나갈 때 그 갈래, 그걸 이제 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갈래를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갈래들을 묶은 이제 그 묶음이 있는 것이고, 집안 무리, 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하나의 이제 칸 속에 집어 넣을 수 있는 목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이라는 것은 그 목들을 하나로 이제 큰 단위로 더 묶어준 거, 별이와 같은 것이고, 그럼 하나의 별이에는 밑에 이제, 원래 별이라는 말은 그물에 쓰는 표현입니다. 그 아래 이제 그물들이 촘촘히 이렇게 얽혀 있는 거죠. 여기 강이라는 뜻이 될 테고, 근데 문이라는 것은 그 별이들이 여러 개 나뉘어져 있는 형태, 이렇게. 그러면은 나눔 또는 가름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나뉘어진 것들을 전체로 합친 것, 이것을 이제 킹덤,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린네는 그 스웨덴 사람입니다. 1700년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유럽적 가족 개념의 분류를 따른 거고요. 우리 한국으로 넘어오면 한국은 이제 중국적 분류법을 많이 따라왔는데 항목이라는 것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항목. 이거 아직 진행 중이어서 확실치는 않습니다. 위에 보면 가장 큰 같이 비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비교해서 개라고 하는 것 대신에 우리 이제 편이라고 했는데 편이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을 책이 여기서는 이제 문에 해당되겠죠. 책이라는 것을 하나로 다 묶어 놓은 것, 그래서 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럿을 하나로 묶은 것, 킹덤이네요, 그죠? 편. 한 편 하면은 다 묶어 놓은 거네요.
그 묶이게 되는 것은 이제 책이거나 권 이런 것들입니다. 책, 권. 그 아래 이제 좀 하위 분류가 되는 것이고요. 그 채권 아래 이제 장이라는 것이 있네요. 그러니까 큰 분류 체계는 편장, 관, 항, 목, 절, 조 이렇게 됩니다. 아주 낯설 텐데요. 장이라는 건 이제 도막, 우리 이제 팔 같은 경우 생선 몇 도막 주세요. 그러면 생선 2도막, 생선을 한 마리가 있으면은 2도막을 이제 치면 한 번만 때리면 2도막이 나죠. 3도막으로 주세요. 그럼 2번 칼질하면은 머리 부분, 몸통 부분, 꼬리 부분 3도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장이라는 건 바로 도막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묶어놓은 것 전체를 도막 이렇게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관이라는 거는 우리 이제 무슨 그 관인, 관장 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그 도막의 내용을 이렇게 그 또박또박 표시해 놓은 이제 명문, 일종의 글을 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뭐 분류 체계라기보다는 이 장들을 구분할 때 장에다 붙여놓은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약간은 좀 어긋난 분류 체계라고 볼 수 있고요. 항이라는 것은 갈래란 뜻입니다. 도막 안에 이제 또 작은 갈래들을 쭉 이제 갈라 따로 묶어놓은 거, 가름씨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래. 항이라는 건 우리 항정살 할 때, 항정살 좋아하시나요? 네. 돼지고기 항정살, 그러면 목덜미 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면 그 주먹만큼 나와요. 항정살이 사실 비싸야 되는데 왜 싼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목이라는 거는 요거는 눈이란 뜻도 되지만 구멍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목자를 잘 보면 이렇게 실형처럼 칸칸이 쌓아 올려놓은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사람 눈을 뜻하는 모양도 되지만은 이렇게 어떤 칸칸이 나눠놓은 실형 같은 모양도 갖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우리말로 노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갈래에 딸린 것들을 또 주제별로 나눠놓은 것. 노느다 그러면은 목목히, 아바피 나눠주는 거를 노느다 그럽니다. 절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 마디를 뜻하는 건데, 마디. 노나는 목 중에 목을 또 나름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구멍 하나하나 구별해 놓은 것. 이것이 마디인데, 마디의 특징은 이어지면서 나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손가락 마디처럼 구부릴 수 있으면서도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 구분되면서도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 이것이 마디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가지, 조자라는 건 이제 그 나무의 이제 가지를 뜻하는 것인데요. 가늘게 뻗어 나간 것. 이런 식으로 크게 묶은 것으로부터 이제 쭉 아래로 내려오는 세부적인 내리다지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분류법과 우리 한국의 분류법이 잘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동양은 나무라는 그 생각을 갖고 나무의 비유를 통해 가지고 분류를 했다고 한다면은 서양의 경우에는 씨앗의 개념 또는 이제 씨 개념, 동물이든 식물이든 씨앗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분류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씨가 섞일 수 있다면은 그거는 같은 씨야. 이상한가? 그러니까 씨를 중심으로 분류를 해왔고 우리는 가지 중심으로 분류를 해와서 가지 중심인 경우는 굉장히 인위적입니다. 형식적이고 좀 인공적인 느낌이 강해지는 거죠. 반면에 씨로 분류할 경우에는 생물학적입니다. 좀 유동적이고 진화론 설명하는데 좀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분류의 틀은 씨앗으로 되어 있느냐, 나무 가지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22쪽에 가면
자, 인간이란 말을 얘기하고 있지. 인간. 휴먼이라는 호모 속에 속하는 동물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호모라는 건 후무스란 말에서 온 거죠. 흙으로 빚어진 것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휴먼이라는 것은 신화적인 낱말에서 온 거네요. 꾸라 여신이 또는 창세기에서는 이제 그 야훼 신께서 흙으로 사람을 이제 빚었죠. 자기 모양을 본떠서 빚었습니다. 근데 살아있진 않았죠, 그죠? 거기다 이제 스피리투스라는 이제 영혼을 숨을 불어넣어서 살게 해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살게 했으니까 사실 이름을 뭐라고 붙여야 돼요? 제 생각에는 스피리투스가 더 중요해서 스피릿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툼이 있었어요. 이름을 뭘로 붙일 것이냐 다툼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유피테르가 이제 어떻게 심판을 내리냐면은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재료를 따라서 이름을 붙여라. 그래서 이제 호모라고 이름을 이제 붙이게 됐습니다. 뭐 재미난 얘기지만은 좀 엉뚱한 이름이기도 합니다. 만들어진 재료 가지고 이름을 붙일까요? 사람이라는 말은 그런 재료로 붙여진 이름은 아닙니다. 사람은 살다라는 동사적인 행위로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동사. 관계로 붙여진 거네요. 사람은 이제 삶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살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행위적인 의미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다음에 사람 인자라는 것은 모양을 갖고 붙인 이름입니다. 사람의 서 있는 모양을 보고 붙인 이름이네요. 저마다 이제 이 이름에 유래가 있습니다. 자, 23쪽 두 번째 줄, 두 번째 달라. 자, 이 인류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까 위치 대충 짚어드렸었죠. 뜻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남쪽의 유인원이라는 뜻이네요. 북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이쪽으로 쭉 퍼져나갔습니다. 그 다음 달라 두 번째 줄 유럽과 서부아시아. 그러니까 유럽 쪽은 호모 네안데르탈렌시스 네안데르라는 골짜기에서 온 사람 거기 발견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호모 에렉투스 에렉투스라는 것은 두 발로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직립 호모 에렉투스. 우리 성서에서 부활이라고 번역한 용어가 바로 레저렉션이죠. 그러면은 다시 걷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에렉투스는 그래서 걷는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24쪽으로 가면은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호모 솔로엔시스 솔로라는 계곡에서 온 사람 이렇게 붙이는군요. 발견된 지명을 따서 이름을 붙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데 플로레스 1m 정도 되는 작은 난쟁이 인류가 살았었다. 물론 이제 멸종은 했는데요. 그런 화석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거인족들도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거인족의 화석. 그러니까 인류라는 사람이라는 이 종은 다양한 종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4쪽 밑에 두 번째 달라 시베리아의 데니소바 동굴에서 또 발견된 데니소바인 호모 데니소바가 또 있고 25쪽 첫 번째 달라 호모 루돌펜시스 루돌프 호수에서 온 사람 호수에서도 발견이 됐고 호모 에르가스터는 일한다는 뜻이니까 일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호모 사피엔스 번역을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피엔스는 뭐 슬기보다는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슬기는 아주 고차원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피엔스는 그냥 기본적으로 어떤 물음에 대해서 나름의 대답을 찾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좀 생각하는 사람 정도로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26쪽 두 번째 달라 생각의 비용. 자, 생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사람은 당연히 뇌를 갖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생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니까 뇌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6쪽 마지막 단락. 자, 커다란 뇌는 자원을 고갈시킨다. 27쪽 첫째 단락 보니까 에너지 소모가 전체 25%에 달할 정도로 뭐 우리 피의 4분의 1을 쓰고 있죠, 그죠? 우리 몸의 전체가 쓸 피의 4분의 1을 쓰고 있으니까 뭐 연료라든지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대가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 단락. 뭐 식량을 찾아다니는데 많은 시간을 썼다. 강한 포식자라면은 뭐 떠돌이를 할 필요는 없네요. 잡아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이제 떠돌아 다녔다는 뜻이고, 근육이 퇴화했다. 많은 이제 뇌에 많은 에너지를 써야겠기 때문에 근육 등은 퇴화했고 창자도 줄어들었고 뭐 이렇게. 자, 27쪽 밑에 두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쯤 보면 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지난 200년간 사람의 이 뇌의 그 용량이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이유를 솔직히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많은 설명들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뭐 하라리가 모른다고 한다고 진짜 모르는 건 아니고요. 많은 설명들이 이미 이루어져 있고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는데, 첫 번째는 눈의 발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눈이라는 게 이제 전방 주시를 하면서 눈이 이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오고 퍼스펙티브, 입체 감각을 갖게 되면서 우리가 수목생활, 나무 위에서 이제 포식자들의 사냥감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나무 위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았었는데 멀리 볼 수 있게 된 거죠. 지금 뭐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 포르투갈 어부들 같은 경우 시력 5.0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1.0이라고 모든 인간이 1.0이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뭐 6.0까지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일단 눈이 앞으로 전방주시가 되면서 입체 감각을 처리해야 돼서 이 처리의 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뇌 용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직립이라는 거죠. 직립. 여기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두 발로 걷다 보니까 이제 네 발로 이제 길 때 하고 두 발로 걸을 때는 일단 균형이 달라집니다. 굉장히 균형 감각이 뛰어나져야 되는 거죠. 그 나무를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됐기 때문에 다양한 신체 감각들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두 발로 걸으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냥이었습니다. 근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됐는데,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무에서 내려와 가지고 들판으로 나가야만 됐죠. 들판으로 나가서 혼자는 사냥 못합니다. 무리지어 사냥을 해야 되고요. 사냥을 못하면은 굶어 죽는 거야. 반드시 사냥에 성공해야 되고, 사냥에 성공하기 위해서 뛰어야 됩니다. 뛰기 위해서는 팔이 발달해야 되고, 골반이 좀 좁아져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몸의 이제 진화가 시작이 됐고, 그 전체 과정 속에서 이제 팔의 자유, 손을 쓰게 되고, 당연히 뇌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더 나아가서 무리 사냥을 하게 되면서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은 당연히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발달시키면서 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리 지으면서 우두머리가 생겨나고 계급이 생겨나고 하나의 이제 공동체 분화가 시작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사회의 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회의 출현은 결국 이제 직업의 분화를 낳게 되고, 그 가운데 이제 그 자신들의 이런 직업을 전수하는 전수자들이 생겨나게 돼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인류의 이제 발전 과정은 뇌를 주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뇌 용량이 왜 커졌을까요? 뭐 당연합니다. 뇌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우리의 삶의 전체 방식도 뇌의 사용을 증가하는 쪽으로 만들어 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뇌라는 게 뭔지를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네요. 뇌는 생각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생각을 많이 하는 쪽으로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럼 생각이 뭔지를 이해하면 뇌가 왜 발달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생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고 그걸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생각은 결국은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끝이 없어요. 아이가 태어나서 뭐 말을 한다로 알아들어야 되고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고 공동체가 생기면 또 공동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누군가 죽음을 발견하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문제의 수가 늘어났고 따라서 인류는 그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한 이 생각의 기술도 함께 발달시켜 왔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무리살이를 하면서 모여살이를 하면서 사람들이 갖게 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생겨나면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모방을 하면서 또 이제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마을을 이루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가족이 생기면서 결국은 모든 것을 이제 언어 중심으로 이루어가게 됐습니다. 이 언어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질서정연하게 발달시켜 왔다는 것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는 모른다라는 이 대답은 좀 잘못된 대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인류가 이렇게 되어 왔는지를 몇 가지를 쭉 열거하고 있는데 직립보행 28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단락에 도구가 나오네요. 이 도구라는 것도 인간 뇌 발달에 결정적입니다. 도구는 뭐 금방 물을 수 있어요. 도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도구는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이 없이는 도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목적이 있는 반드시. 목적이 선행하는 거죠. 그럼 도구를 만들어 썼다는 것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삶의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든 행위의 목적과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걸 조금 더 확장시키면 목적과 수단을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세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구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이러한 자기만의 고유한 세계를 구축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세계를 구축했다는 것은 더불어 살아간다 라는 이런 공동체 의식이 생겨났다는 걸 뜻하고요. 더 나아가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삶을 염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꼈고 염려했고 마음을 졸였고 그 마음 졸임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모든 것을 이제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갖게 된 거죠. 마음 졸이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손을 사용하고 도구를 사용했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뇌가, 사람의 뇌가 이제 자라난 가장 중요한 이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28쪽 밑에 두 번째 단락 보면은 이제 이제 여성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죠. 골반이 좁아지면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고릴라 같은 경우 골반이 더 압축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동물들도 이제 네 발 동물들은 새끼를 쉽게 낳습니다. 골반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직립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골반이 좁아졌어요. 그런데 머리는 커지고 골반은 좁아지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났냐면은 아이를 못 낳게 돼. 그래서 엄마도 죽고 아이도 죽고 사산을 하거나 엄마가 같이 죽거나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숙아들이 살아남는 일들이 늘어나게 돼요. 덜 자란 아이들이 이제 살아나는 거죠. 근데 이 미숙아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이제 길러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어려운 논증인데 왜 그 암컷은 미숙아를 버려두지 않고 품에 안고 길렀을까요? 그러니까 모유 수유를 왜 했을까요? 이 부분은 아직은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 본능일 거다.
동물 세계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를 낳아가지고 암컷이 자기 새끼를 이제 혼자 기를 수 있느냐? 이게 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책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오늘은 성의 풍속사가 그 책에 보면 이 부분에 자세히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컷이 원래 이제 발정기라는 게 있었는데 이렇게 사산이 되고 미숙아들이 살아남으면서 암컷이 이 새끼를 이제 혼자 길러야 되다 보니까 수컷으로 하여금 먹이를 가져다 주게 만드는 유혹을 해야 됐다는 거야. 유혹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발정기를 없앴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기간에만 발정기를 통해 가지고 새끼를 뱉는데 발정기를 없애는 바람에 새끼를 낳고도 수컷에게 성적인 이런 쾌락을 줄 수 있게 됐다는 거야. 이걸 무기로 삼아 가지고 수컷에게는 고기를 요구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컷은 이제 암컷과의 이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자꾸만 고기를 가져다 주고, 근데 고기를 가져다 주니까 새끼가 이제 수컷을 좋아하게 된 거야. 그 풍속사의 책이 그렇습니다. 이야기가 새끼와 이제 수컷이 친밀해지고 점점 더 자기를 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수컷이 이제 그런 자기 새끼에 대한 사랑, 애착을 느끼게 되고 가족의 어떤 이런 그 구성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의 그 신체의 진화가 결국 가족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완벽히 뭐 증명된 이론은 아니지만은 현재 상당히 설득력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미숙아가 가족을 낳고 가족이 나아지면서 점점 더 이런 공감 능력이라든지 마음이 발달하게 되고 또 이제 가족의 분화가 되면서 사회도 점점 더 크게 큰 규모로 처음엔 15명, 20명 단위에서 100명 이상 단위로 늘어나게 됐다. 그러면서 계급이 나오고 결정적으로 이제 농업이 시작되면서 생산량이 늘어서 그 뒤부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인구 증가는 곧바로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그 생물학적으로 이미 충분히 확보된 뇌를 지적인 능력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29쪽 마지막 단락에 쭉 있습니다. 여기 또 물음이 하나 좀 물어줄 만한 게 있는데 한번 그 몇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정한다. 하라리가 지금 잘 모르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추측하고 있는 거죠. 뇌가 크고 도구를 사용하며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복잡한 사회적 구조를 갖추면 크게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200만 년 동안 현생 인류 말고 200몇 년 동안 사피엔스는 연약한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좀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임계점을 넘어선 거야. 절대 다수가 되기 전까지는 결국은 아무리 뛰어나도 어떤 한 천재가 있어도 다수의 바보 가운데 있으면 천재가 인정을 못 받는 거죠. 하지만 그 천재가 이 다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점이 되면요, 비교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 다수의 바보와 한 소수 무리의 천재 사이에는 이런 건너질 수 없는 어떤 차이가 생겨나죠. 이 차이가 생겨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아니고 임계점, 저는 이걸 이제 사슬탈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지점까지는 이런 육체적이거나 또는 다수의 문제에 가로막혀가지고 인간이 종적 우월성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산업혁명이 거치면서 뭐 그런 걸 완전히 뛰어넘게 된 거죠. 또 30쪽으로 오면 재미난 얘기가 몇 개 있습니다. 여기부터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우리 광우병 얘기할 때 그 프리온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단백질, 프리온 단백질.
프리온 단백질로 우리 인간 광우병들이 쭉 전염이 됐는데 그 프리온 단백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인간의 골수, 머릿속에서 나오는, 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인간의 골을 먹었다는 거죠. 그 인간이 광우병에 걸렸을 때 그럼 그런 식인풍속이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걸 쭉 찾아가 보니까 실제로 식인풍속이 있었고 그들은 종교적 의식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돌아가신 분을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나와 하나가 되는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먹은 거야. 식인이라고 하기 좀 어렵고 장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먹었는데 그만 골까지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제가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인간 광우병에 걸리면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죽어가죠. 희한한 병인데 여기 보면 그 얘기가 좀 나옵니다. 뼈에서 골수를 꺼내서 먹는데 이유는 사자가 기린을 사냥했어요. 그 다음에 하이에나가 또 먹었죠. 먹이사슬 다 지나고 나서 어떤 동물도 먹을 수 없는 부분, 딱딱한 머리뼈 속에 있는 것을 날카로운 돌 도구를 사용해서 깨트려가지고 골수를 파먹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1쪽으로 오면은 현재 이제 그 생태계 파괴의 문제점을 잘 얘기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미약했던 인간이 사람이 어떻게 이 지구라는 생태계 전체를 지배하는 우월한 종이 됐을까? 이걸 이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줄. 생태계는 본디 견제와 균형을 호메오스타시스라고 하는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능력, 경향이 있는데 예를 들었죠. 사자의 포식 능력이 뛰어나면 가재를 더 빨리 뛰게 된다. 실제로 10번 중에 1번 정도 성공하게 되죠. 결국 균형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경우에는 그 다음 달라 그런 정점에 너무 빨리 올라와서 결국 다른 인간의 포식을 당하는 그런 동식물들이 적응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순환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저는 이것을 문명 독식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데요. 생태 경쟁이 아닙니다. 이제는 생태계 안에서의 경쟁은 없어요. 인간은 생태계에서의 경쟁을 뛰어넘어 버렸어. 인간은 이제 문명을 통해서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 버렸죠. 그러니까 이미 생태계가 적응한다 이런 의미 자체가 이런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인간은 문명 독식을 통해서 다른 생태계에 속한 것들이 인간과 경쟁하려면 그들도 자체 문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문명을 갖지 못하는 한 이 문명 독식은 결국 생태의 경쟁 자체를 완전히 파악을 시킨다. 그리고 인간은 그 안에 탐욕이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탐욕이 있어서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우월한 지위 때문에 이제 이런 식량 생산 또는 총균세를 보면은 병균 잘 다스렸고 그다음에 이제 무기들을 개발했고 그래서 이런 인구의 폭발을 가져왔다. 결국 이런 인구의 폭발로 인해서 지구를 지배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32쪽에 가면은 세 번째 달라 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 자, 음식을 익혀 먹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음식을 익혀 먹으니까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났습니다. 밀이라든지 쌀이라든지 감자라든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종류가 늘어나서 결국은 인간의 이런 생존이 유리해진 거죠.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2쪽에 세 번째 달라 마지막 문장 보면 침팬지는 날 것을 씹어먹느라 하루 5시간을 소모한다. 근데 사람은 익힌 음식을 먹는데 1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니까 익히면 결국 먹는 시간도 줄지만 먹을 수 있는 종류도 늘어나는 거네요. 하지만 익혀 먹어서 결국 창자가 짧아졌다 그러네요. 뇌는 커지고 창자는 짧아지고 창자가 짧아지니까 뇌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늘어난 거죠. 이런 분석은 재미있었어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창자가 짧아졌나? 지금 우리는 창자를 더 소장 같은 경우 대장이나 소장은
1m씩 잘라내도 괜찮더라고요. 위는 뭐 5분의 1 남겨놓고 다 잘라내도 살고. 그러니까 이게 더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예, 더 짧아지면 뇌가 더 활발히 움직일 수 있을 테고. 이것도 한번 진화의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합니다. 어디를 더 짧게 해야 될까요? 근육을 일단 줄여야겠네요. 근육 줄이고 신체 크기를 좀 줄이고 뇌 용량을 좀 더 키워서 골격은 좀 탄탄해져야 됩니다. 넘어져서 뭐 목 부러지고 깨지면 안 되니까. 창자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현재보다도 뇌 크기를 한 50cc 이상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슈퍼컴 100대 정도를 달고 다니는 것 같은데 재밌네요. 자, 33쪽으로 가겠습니다. 호모사피엔스 이제 맨 마지막 부분 보면 인도네시아 군도 이베리아 반도 사이에 요거는 우리 그 사우스 아시아, 남부 아시아, 중앙아시아 말고 동북아시아 말고 요쪽 지역이 한 100만 명쯤 살았다. 그러니까 가장 인류가 살기 좋았던 곳이 어디냐면은 인도네시아는 완전 뭐 천국입니다. 그쪽 지역은 거기하고 플랑크톤 엄청 많아가지고 뭐 그 바다 생물 말할 것도 없고 조류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아프리카 동부 지역이죠.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런 데는 뭐 완전 천국 같은 데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동이 사막 지역이지만은 뭐 2만 년 전까지만 해도 스텝 지역이었습니다. 굉장히 살기 좋은 지역이었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제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34쪽 오면은 이렇게 이제 인류가 사피엔스가 이렇게 그 퍼져나간 과정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죠. 요 지도는 많이 알려져 있는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스텝 지역, 그 이디오피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로 위로 올라가게 됐고 네안데르탈인 쪽으로 이동하고 오른쪽으로 이제 인도를 거쳐서 그 인도네시아 쪽으로 쭉 거쳐오는 과정이 보이죠. 자, 35쪽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사피엔스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로 이제 갔어요. 페르시아하고 있는데 아라비아 반도로 갔을 때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네안데르탈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났죠. 이거에 대한 이론이 많이 있습니다.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영화처럼 찍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냐, 협상이냐,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썰을 여러 가지 했는데 여기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교배 이론이냐, 대체 이론이냐, 뭐 해가지고 그 BBC 다큐를 보여주면 참 좋은데, 교배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원래 인간이 그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했고 다른 무리가 오면은 심지어 자기가 살던 곳을 이렇게 비켜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리지어 살기를 좋아하고 평화를 좋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교배 이론은 바로 공감 이론의 기초에 있어서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심지어 사랑하기 좋아했던 종족이니까 심지어 뭐 병자 약자를 돌보고 이래가지고 새로운 종으로 혼합종으로 거듭났다 요거고요. 36쪽으로 오면은 교체 이론이 나오죠. 무슨 소리냐? 인간의 악의적 감정을 보면 반감의 어떤 인종이다 해가지고 서로 막 이제 다퉜다는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또 짝짓기 했더니 안 맞아가지고 후손을 이어갈 수가 없고 심지어 여기 보면 몇 가지 짝짓기 습관이 달라가지고 서로 끌려다가도 짝짓기 못하고 가령 뭐 이제 어쩌다가 로미오 줄리엣이 나와가지고 사피엔 뭐라고 그랬죠? 네안데르탈인의 로미오 다음에 사피엔스의 줄리엣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사랑을 했지만 결국 그 종족 간의 이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네안데르탈인은 원래 등치도 크고 골격도 크고 뇌도 컸지만
사피엔스가 좀 더 지혜로워가지고 사피엔스에게 멸종당하고 말았다. 근데 현재까지는 주로 이런 대체 이론이 승리를 해왔습니다. 37쪽에 보니까 이런 이제 대체 또는 교체 이론이 2010년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지도가 그려지면서 세 번째 달라 중동과 유럽에 거주하는 인구 집단이 1 내지 4% 정도가 네안데르탈인 DNA를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네요. 받아들여졌네요. 그죠? 흡수됐습니다. 흡수됐는데 1에 4% 정도면은 정말 소수만 흡수가 된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나머지는 학살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사피엔스 쪽에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네안데르탈인들만 살아남아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건 뭐 우리 너무나 오늘날도 잘 알고 있는 거죠. 인종 청소 일어나면 딱 가서 붙으면 살려주고 안 붙으면 다 죽이는 거죠. 살아남는 쪽은 결국은 그 안에 흡수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얘기로 이제 뭐 재미는 있었지만은 약간 다 가설들이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냥 가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1장을 아주 간단히 마쳤습니다. 뭐 쉬워서 좋았네요. 쉬워서 좋았고 또 어떤 경우는 저보다 한 수 아래여가지고 좋았고 또 어떤 경우는 창자에게 제가 정말 아주 오늘 아침에 즐거웠습니다. 아, 그랬구나. 창자 더 끌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 해서 신선했습니다. 일단 신선했는데 내용은 다 알려진 내용들입니다. 근데 참 글을 잘 썼네요. 즐겁게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해줘서 좋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장의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의 호모 사피엔스는 단일종 아니다. 여러 종이 섞여 있고 단일종이 된 데에는 인종 학살과 같은 이런 잔인함이 깔려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인간이 왜 이렇게 큰 뇌를 갖게 됐는지는 정확히 설명할 수 없는데 저는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라리 입장이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인류의 뇌 이것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그 작용을 해서 생물학적 진화 말고 이런 또 다른 진화죠. 사이보그를 많이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제 비유기체로서의 인간의 출현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로 해서 서두를 끝냈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 이렇게 끝내고 혹시 여러분들 질문이나 토론이 있으면 좀 하겠습니다. 수민 씨는 오늘 잘 차려입고 왔어요? 네. 어디 갈 건가? 아니요, 오늘 뒤에 모의 유엔인가 뭐 있다 해가지고. 그랬구나. 네. 인문학에서 인간성이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간성은 이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유전자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성질이 아니라 운명이 만들어낸 어떤 산물일 뿐이네요. 인간성이란 말 자체가 조금 애매합니다. 한자로 써서 그런데요. 그때 아마 영어로 쓴다면 휴메니티 정도 쓰셨겠죠. 휴메니티. 독일어로 쓰면 이제 멘슈하이트 이렇게 멘슈하이트. 그러니까 이제 말마다 그걸 나타내는 표현들이 좀 다른데요. 일단 인간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쓰니까 어쩔 수 없는데 이제 서 있는 사람을 나타내거나 사람이 둘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모양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이런 문자 이렇게 중국식 문이에요. 우리는 이런 문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문은 되게 이렇게 살인문을 두기 때문에 밑에 뻥 뚫린 이런 문은 거의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오래라고 쓰고 그랬죠. 오래. 오고 간다 이런 뜻이죠. 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둘로 해가지고 나뉘어져 있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가는 여기서 이제 햇빛이 찡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뭔가 빈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 빈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이제 이거 사이라고도 쓴다면은 사람 사이 이렇게 되나요? 이상하죠? 이게 잘 안 맞네. 이런 논의가 과학적인 논의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그 개념어 갈만이라는 것을 공유해야만 논의가 잘 됩니다. 사람이라고 쓴다면은 살다에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휴머니티 하면은 후무스에서 온 거고 빚어진 재료 흙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떼야겠죠. 필요 없고 모양, 사람의 모양. 그러면은 몸이라는 것이 있고 이 몸에 어떤 모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 말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어떤 생명체를 나타내고 있고 그 생명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 생명체가 살아가는 어떤 주체다라고 말할 때 쓰고 있는 거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아주 오래된 낱말 얘기보다는 언제 만들어진지 모르지만은 이 낱말보다는 훨씬 뒤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성을 물어보신 건데, T 하면 이제 독일어 같은 경우 맨쉬 하면 맨이란 말을 썼는데, 맨이라는 것은 살아있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 살아있음. 그러니까 맨쉬라는 건 결국 살아있다는 뜻으로 쓰이게 되네요. 맨, 사람 할 때는 맨. 그러면 동물, 애니멀 할 때도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데요. 살아있는 거. 하이트는 어떤 성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구조.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것의 구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성인데, 이 성이라는 말은 타고난 것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사람이 타고난 것, 그럼 타고나기만 하면 뭐예요? 그걸 키워가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성이라고 말한다면은 타고나기만 해서는 안 되고 씨앗이죠. 그거는 씨앗인데 싹을 틔워가지고 나무처럼 자라야 되잖아요. 그러면 싹만 가지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자라고 또 열매가 맺어야 되니까 이 전체 과정을 다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을 얘기해야 될 테고 이런 과정을 나타낸다면은 성보다는 댐댐이와 같은 것이 훨씬 낫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되다라는 건 다다른다는 건데요. 그 씨앗 상태에서 좀 자라고 그래서 줄기를 뻗고 열매를 맺고 또 썩어서 또 싹 트고 이런 과정. 어떤 단계마다의 다다르는 거 이게 됨이죠. 그러니까 사람 됨이라는 거는 사람이 사람이라는 거니까 어린아이로서의 사람에서 뭐 청소년, 젊은이, 다음에 어른, 뭐 지혜로운 어른 이런 식으로 쭉 되어가는 전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적 사람이냐 중요하네요. 21세기 사람이냐 250만 년 사람이냐. 그러니까 인간 성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우리에게 불변이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불변. 근데 이건 우리의 완전 환상이죠. 불변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컴퓨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뭐 똑같다는 거야? 뇌 구조도 바뀌어버리고 감각도 바뀌어버리고 손가락도 바뀌어버리고 피아노 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물론 뭐 외모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윤리가 있다. 도덕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과 몹쓸 사람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똑같다고 말하고 싶을 때는 발가락 정도겠죠. DNA 구조 이런 걸 얘기하는 걸까요? 하지만 차이를 말한다면은 극과 극이죠. 선과 악처럼 극과 극으로 나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지점도 있고 차이 나는 지점도 있는데 우리가 어디 정도에서 이걸 비교해 볼 것이냐. 밑으로 내려오면 물론 무기물, 유기물 하면은 다 똑같지 뭐. 그러면은 아메바하고 인간하고 뭐가 달라. 그러니까 내려오면 그런데 이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해 볼 거냐. 이것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지만 올라왔을 때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말할 때는 제가 이제 이렇게 역 피라미드 거꾸로 세모를 그린다고 한다면은 올라갈수록 차이가 높아지는데 출발점이 여기라고 하지만 이게 깊은 곳이다. 깊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깊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뻗어나갔어요. 이렇게 달라진 거죠. 다름 끊임없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올라갈수록 뻗어나갈수록 우리가 서로 달라져. 그러니까 달라지는데 묘한 방식으로 또 이어지기도 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아주 공통점이 많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마음이라는 것은 기품을 얘기하는 것이고 속을 얘기하는 것이고 몸이라는 건 겉을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겉과 속은 천양지차 전혀 다를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인간성이라고 말할 때 이 전체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250만 년 전 사람들은 겉부분에서는 지금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 됨에서. 그런데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갓난애기하고 어린이하고 사람 됨에서 큰 차이가 있나요? 왜 고개를 흔드세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걔는 걷지도 못하고 엄마 없으면 죽는 거고 그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보고 싶어 하냐면 비슷한 걸 보고 싶어요. 아, 얘도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자식이면 더 사람이지 뭐. 어쨌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는데도 사람으로 이뻐하는 이유는 나중까지를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미래. 분명히 어른이 될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사람 됨을 겉모양에서만 취할 것이냐 아니면은 좀 자라나는 과정 전체 또 저는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시대의 지평에서 봐야 된다. 만일 이제 AI가 나와서 로봇이 나오고 했을 경우 이 로봇이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냥 가정이지만요. 그러면 우리는 그 로봇을 사람으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저는 뭐 찬성입니다. 왜 찬성이냐?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로봇이 마음은 가질지언정 사람은 아니다. 이건 무슨 차별주의입니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정의가 아주 중요한 건데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네요. 네안데르탈인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사람이죠. 다만 우리가 달라요, 그죠? 사피엔스는 사람인가요? 사람이죠. 하지만 종류는 달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우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말하는 사람이 뭔지를 묻고 싶으셨던 걸 거예요. 네안데르탈이든 사피엔스든 에렉투스든 루덴스든 뭐 어떤 식으로 명명이 됐든지 간에 그들 모두를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통의 뭐 근거 이런 것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면은 그건 뭐 당연히 얘기할 수 있죠. 여기서부터 쭉 출발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하려면 일단 여기 같아야 되고요. 어느 정도에서 그럼 우리가 사람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아마 제 생각에는
가족이라는 단위에서부터 인정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가족.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예 불가능.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가족이라는 단위가 출발이 되는데 가족을 이룬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족을 이룬다. 가족이 된다가 아니고 가족을 이루는 거거든요.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또 방향이 있고 취향이라는 것이 있고 의무라든지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가족을 이룬다는 것은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도덕이라는 것이 서로 사랑,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마음, 상대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없이는 가족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이라는 것이 바로 인간성의 모든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서양에서는 인간성의 기초로 이제 가족이 많이 해체돼 버렸잖아. 서양은 거기 찾기가 어려워진 거야 이제는.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가족이 해체되긴 왜 해체돼요? 새로운 종류의 가족이 나타난 거죠. 예전에는 뭐 남자 여자를 중심으로 한 남편과 아내 이런 식의 기준으로 삼아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뭐 동성애도 있는 것이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정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고 입양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모르는 사람끼리 그냥 남자 여자 수많은 방식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의 종류가 다양해진 것이지 가족이 해체된 건 아니야. 그렇다고 본다면은 사람이 그러면 이제 침팬지도 무리지어 사는데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것도 사람이냐? 그럼 제 대답은 간단하네요. 그죠? 좀 사람이죠. 침팬지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삶이라는 기준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그들을 뭐 사냥하고 한다는 건 사람 사냥하고 똑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고양이도 가족을 이루던데요. 사람이란 말을 나한테만 적용시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살다라는 것으로 적용해 보면 왜 고양이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개는 왜 사람이 아니겠어요? 심지어는 이제 로봇이 자기 좋아하는 짝을 만나서 로봇 결혼식을 올리면 그건 왜 사람이 안 되겠습니까? 삶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새로 해야 되지만은 저는 좀 저는 우리말이 이런 것을 좀 이끌어주고 있다고 봐요. 인이라는 개념은 분명히 모양이기 때문에 모양이 다르면 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머니즘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전자가 다르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거죠. 이제 우리말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다 또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있는 모든 것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인간성을 뭘로 봐야 되느냐는 뭐 물을 수 있는 답이 좀 애매해지네요. 저는 좀 그렇게 사람됨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나와 같은 사람, 우리와 같은 사람의 사람됨을 묻는다면은 전통적으로는 뭐 크게 이성 가지고 많이 잡아왔는데 이성, 감정, 영성 이런 것들 이건 발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250만 년 전부터 있었던 건 아니고요. 어느 순간에 발전해 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성 계속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추가 질문이 있으신가요? 그 약간 다른 건데 이제 자연스럽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자연스럽다? 네네. 근데 아까 그 암컷이 미소가를 버리지 않고 기르는 이유까지 아니어도 그걸로 인해서 초래된 상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현 인류는 사피엔스와는 다른 점이 많고 아까 저 역삼각형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달라졌다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는데 이때의 자연스러움을 지금의 자연스러움에 대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새로운 모성에 대해서 정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피엔스도 그렇고 현 인류도 그렇고 동등하게 인간이라면 인간인데 뭔가 다르다. 그럼 자연스러움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인가?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뭐 바뀌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많은 여성분들은 출산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이걸 자연스럽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 자연스러운 건 아니야. 이거는 학습이 좀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애를 낳는데 체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가가지고 뭐 라마즈 분만법 이런 거 해가지고 하시면 고통도 좀 줄고 잘 알면 쉽게 낳을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낳을 때 꼭 미리 좀 배우시고 애를 낳으시기 바라는데 많은 경우는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낳기를 좀 어려워하는데 그 제왕절개도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았으면 제왕절개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제왕절개가 많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애 낳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모성애 부분으로 가면은 뭐 예전 그 원시인들도 자기 애기 죽이고 했으니까 오늘날에도 뭐 자기 애기 죽이고 하는 건 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르는 방식에 큰 차이가 생겼습니다. 예전엔 전적으로 암컷의 의무라고 할 수 있었죠. 지금은 저도 뭐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암컷만의 의무는 아닙니다. 가족의 의무이고 좀 진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사회,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아라는 것은 한 여자의 몫이 아니고 가족만의 문제는 아닌 거야. 공동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자연스러워. 오늘날의 자연스러움은 육아라는 것은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쪽입니다. 근데 이 자연스러움은 자연이 만들어준 건 아니야. 우리의 문화가 만들어낸 거죠. 그럼 이걸 자연스럽다고 말할 수 있느냐? 뭐 우리 몸이 그것을 원하면 저는 그걸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움도 환경과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고대 인류가 가졌던 자연스러움과 현대 인류가 또 갖고 있는 자연스러움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묻고자 하는 건 그거죠. 모성애 자체가 변했냐 안 변했냐? 저는 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뭐 오늘날 피임을 왜 해? 모성애라는 건 이미 극복이 되고 있는 거죠. 모성애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은 모성애를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있게 된 거죠. 그게 문명의 발달로 가능해진 거고 우리 이걸 자연스럽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역사를 거꾸로 되돌려가지고 평준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미 역사적 발전이 왔는데 차이가 분명히 생긴 건데 이건 다르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질문 있으신가요? 혜리씨 있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간단히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르면